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보려는 책은 제목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고요. 저자가 데이비드 브룩스로 나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선정 201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던 책이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돈과 성공만 외치는 빅미의 시대에서 리틀미의 가치를 일깨우다 라는 또 문장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속속들이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요약식으로 엑기스만 추려서 나와 있는 부분이 책 속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한번 낭독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좀 더 제 거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의 품격, 인생의 품격.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이 품질과 관련된 일이어서 그런지 제목이 유독 제 마음을 끌더라고요. 내 인생의 품격, 인간으로서의 품격,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했어서 이 책 보게 됐었고요. 그 중에 한 소소 챕터인데 제목이 겸양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좀 그냥 쭉 낭독해 드릴 거예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회는 나름의 도덕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도덕적 환경은 일련의 규범, 전제, 신념, 습관적 행동, 제도적으로 정착된 도덕적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생성된다. 도덕적 환경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정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유도한다. 자기가 처한 사회의 도덕적 환경과 일치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특정 순간의 도덕적 환경은 절대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항상 반항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각각의 도덕적 환경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반응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빅미, 커다란 나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로 인해 자기도취와 자기 확대 성향이 강화됐다. 그 결과 우리 본성 중 외적인 아담 1에 더 초점을 맞추고 아담 2의 내적 세계는 무시하게 됐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되찾고 외적인 아담보다는 내적 세계를 강조하는 아담 2를 다시 개발하고 조문 덕목을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도덕적 실제론의 전통, 그리고 뒤틀린 목재로 대변되는 전통 말이다. 이 전통에 기초한 도덕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전통이 제시하는 답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까? 나는 누구이며 내 본성은 무엇인가? 내 본성을 어떻게 다듬어야 날마다 서서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읽어야 하는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결함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참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며 기를 수 있을까? 또한 그 아이들이 인격 연마를 향한 긴 여정을 떠나는데 도움이 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 책에서 뒤틀린 목재의 전통을 규정하는 명제를 여러 장에 걸쳐 살펴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명제들을 한데 모아 목록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번호를 매겨 나열하는 것이 문제를 단순화하고 실제보다 더 투박해 보이게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 목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담은 겸양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겸양의 규칙을 형성하는 일반적 명제다. 1.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을 위해 산다. 일상에서 우리는 쾌락을 찾지만 인간은 깊은 내면의 도덕적 상상력을 갖고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쾌락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적의식과 정의로움, 덕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갈파했듯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도덕적으로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삶은 점점 더 훌륭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지향하고 도덕적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성공적인 도덕적 투쟁의 부산물로서 감사함과 평온함이라는 고요한 느낌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은 동시에 영원한 것이며 일련의 이상들과 그것들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향락의 드라마가 아니라 도덕적 드라마다. 향락의 드라마가 아니라 도덕적 드라마다. 그대 당신의 여러분의 삶에는 향락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도덕은 얼마나 들어가 있으실까요? 자, 2번 명제로 넘어갑니다. 앞서의 1번 명제는 삶의 목적을 규정한다. 인격 연마를 위한 긴 여정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이해의 핵심에는 우리가 결함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방향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삶에서 심오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알면서도 여전히 얄팍하고 헛된 것을 추구한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정당화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적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짧은 욕망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다. 우리는 영적 도덕적 욕구가 세속적 지위나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있으리라 상상한다. 세 번째 명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결함 있는 존재들이지만 훌륭한 점들도 타고났다.
우리는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놀라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고 극복할 줄 안다. 우리는 약하면서도 강하고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앞을 못 보다가도 또 멀리 본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상대로 투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심이라는 형틀에 묶여 고통받으며 자신과의 투쟁을 벌이면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점점 강인해지고 내적 승리를 위해 세속적 성공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영웅적인 무언가가 있다. 점점 강인해지고 내적 승리를 위해 세속적 성공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영웅적인 무언가가 있다. 곱씹게 되는 문장입니다. 자, 4번째 명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결함을 상대로 투쟁을 벌일 때 겸양은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자신의 본성과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바로 겸양이다. 겸양은 결함과 벌이는 투쟁에서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겸양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개인적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겸양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질서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해준다. 겸양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게 잘 설명을 해준 문장을 처음 봤어요. 저에겐 처음입니다. 다음 명제로 넘어갑니다. 오만은 모든 악의 중심에 있다. 오만은 감각기관의 문제다. 오만은 우리의 분열된 본성을 보지 못한다. 오만은 우리가 가진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 잘났다고 오도한다. 오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에 차게 만들고 더 다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오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가진 대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든다. 오만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 오만은 우리가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어떠세요? 찔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많이 찔렸네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더 많은 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또 많이 이렇게 오만이 옅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올라오는 오만이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계속 반성하고 혼내야죠, 뭐 스스로. 자, 다음 명제예요. 일단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죄와 맞서 싸우고 덕목을 키우기 위한 투쟁이 삶의 중심 드라마가 된다. 우리 안에 결함과 맞서 싸우는 내적 투쟁보다 더 중요하고 극적인 외적 투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내적 투쟁, 예를 들어 이기심, 편견, 불안감 같은 것들과의 투쟁은 삶의 의미와 형태를 부여한다. 그것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외적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투쟁은 헛되고 모순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위대한 도전이다. 이 전투를 잘 해낼 수도 또 잘못 해낼 수도 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해낼 수도
아무런 즐거움 없이 해낼 수도 있다. 자신의 결함과 싸우는 일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죄와 결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싸움을 통해 더 나아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 헤지펀드를 운영하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든 상관없다. 어디를 가나 영웅과 얼간이는 있게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쟁에 뛰어들 용의가 있는지 하는 여부다. 죄와 맞서 싸우고 덕목을 키우기 위한 투쟁, 이 투쟁에 뛰어들 용의가 그대는 있으신가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명제예요. 인격은 내적 투쟁 과정에서 길러진다. 인격은 자신의 결함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서히 각인되는 여러 기질, 욕망, 습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자제력을 발휘한 수천 번의 작은 행동들, 나눔, 봉사, 우정, 정제된 즐거움 등을 통해 더 절도 있고 사려 깊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된다. 절도 있고 사려 깊은 선택을 하면 그 마음속에 서서히 특정 성향을 각인시키게 된다. 옳은 것을 원하고 옳은 행동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무자비하며 무질서한 선택을 하게 되면 서서히 자기 내면의 중심이 타락하고 변덕스럽고 조각난 무언가로 변해 버릴 것이다. 이 내적 중심은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비열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손상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이 내적 중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인격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언젠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정념의 노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해 행동하면 변함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습관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해. 그것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해서 행동할 것. 자, 다음 명제예요. 우리를 옆으로 세게 만드는 것들은 단기적 효과를 갖는 것들, 즉 욕정, 두려움, 허영, 식탐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오래가는 것들, 즉 용기, 정직, 겸양 같은 것들이다. 인격을 지닌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됐든 대의가 됐든 소명이 됐든 시종일관 변함없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넓게 볼 줄 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뀌지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고립되어 있지도 않다. 중요한 것들의 영구적인 애착을 가지고 닻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영구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 정서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그물처럼 촘촘한 무조건적 사랑에 얽혀 있다. 행동의 영역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일생 안에는 도저히 끝마칠 수 없는 임무와 영구적인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은 이런 오래가는 것들, 용기, 정직, 겸양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자, 다음 명제예요. 누구도 혼자 힘으로 자신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 개인의 의지, 이성, 연민, 인격은
이기심, 오만, 욕심, 자기 기만을 끊임없이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지가 않다. 누구나 외부로부터 구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신, 가족, 친구, 조상, 규칙, 전통, 제도, 모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다. 자신과의 대결을 벌이면서도 좋은 삶을 영위하려면 애정을 나누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내적 힘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성을 가르쳐주고 특정 가치를 장려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화적 전통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내부와의 투쟁은 똑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사람과 연계해서 치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제가 도움받고 있는 것들은 1번은 책인 것 같고요. 2번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 때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런 좀 불편한 감정들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걸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친구를 하나 두고 싶네요. 저를 좀 분리시켜서 제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서 항상 수호자처럼 또 이제 저와 토론하고 대화할 상대로 제 아바타 실체가 꼭 있지는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아바타를 하나 올해는 만들어 보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자, 다음 명제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결함과의 싸움은 U자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견디기 어려운 사랑, 실패, 질병, 실직 혹은 운명의 장난 등으로 경로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이 과정이 U자 형태, 즉 전진, 후퇴, 다시 전진의 모습을 띈다. 후퇴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승리의 영광을 반납한다. 이때 다른 무언가가 채워줄지도 모를 빈 공간을 연다. 그리고 거기로 은총이 쏟아져 들어온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낯선 사람이나 신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메시지는 같다. 당신은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엔가 속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포용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감사의 마음이 영혼을 채우고 그와 함께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봉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샘솟는다. 이 명제 너무 따뜻하지 않은가요? 와, 우린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실패 괜찮아요. 그쯤 다시 기운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어떤 실패든지 간에요. 어떤 도전이든지 간에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생이 짧고 시간이 빠르니까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도전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택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우리 삶에서 필연적인 운명인 것 같고요. 잘 선택들 하셔서 살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명제입니다. 결함을 물리친다는 것은 자아를 침묵하게 한다는 의미일 때가 종종 있다. 자아를 침묵하게 하고 우리의 이기적 자아가 내는 소리를 소거한 후에야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자아를 침묵시켜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의 원천인 외부를 향해 문이 열린다. 또한 우리의 예민한 자아를 고요히 안정시켜야만 자신의 결함을 물리치는 투쟁 과정에서 겪는 기복에 균형을 유지하며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은 신중함, 겸손,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순종 등 이런 삼가는 태도를 몸의 습관처럼 익힐 것을 요구하며 존경하고 감탄할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와, 어쩜 문장이 이렇게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죠? 때로는 너무 시끄러운 내 자아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인정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많죠. 자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사회가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빅미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아를 때로는 음소거 시키고 꾹 눌러서 너 잠깐 어디 무슨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 하고 자아를 침묵시켜야 하는 때들이 왕왕 있어요. 우린 그런 능력을 되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실까요? 자, 다음 명제예요. 지혜는 인식론적 겸손에서 시작한다.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원인들,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원인들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의 깊이마저 이해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추상적인 추론 혹은 다른 문맥과 상황의 보편적인 규칙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수세기에 걸쳐 실질적 지혜, 전통, 습관, 예의, 도덕적 감성, 관행 등을 축적해왔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예리한 역사의식을 갖추고 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무언의 지혜, 행동 방식, 배우지 않고 터득한 감정의 보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려받는다. 이 유산은 비상시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 주며 겸손한 사람은 순수한 이성보다 경험이 더 나은 스승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지혜란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지혜는 지적인 덕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완벽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 문장도 참 생각하게 하죠. 완벽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라는 겁니다. 끄덕이게 됩니다. 자, 다음 명제입니다. 천직을 중심에 두고 삶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면 자신의 욕망과 기대가 영원히 앞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또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서 일하면 항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히 고마워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일을 섬기고 그 일을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과 집단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천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열정을 발견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천직은 바깥을 살피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끌리는 일들이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의 업은 천직이시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행히도 천직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는 천직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는, 부인하고 싶은 시절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또 다른 오늘의 일이니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해온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사랑하고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런 자뻑에 취해하는 경우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꽤 되는 걸 보면 천직은 천직인갑다 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부디 여러분도 천직에 임하고 계시길 빌어드리고, 지금 혹시 막 부인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그 일이 그대의 천직일지 모른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다음 명제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인간 본성의 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에 따라 사람들을 이끌려 한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가끔 이기적이고 속 좁고 자기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숭고하고 영웅적인 것보다는 낮고 꾸준한 전략을 선호한다.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 건전하기만 하다면 그는 급진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하고 점진적이며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변화를 선호한다. 그는 공적 삶이란 부분적인 진실, 그리고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합당한 이익들 사이의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리더십의 목적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가치와 목표 사이에서 정당한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배의 무게중심을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며 꾸준한 항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치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정상의 높이보다 바닥의 심연이 더 깊다는 것을 이해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은 올바른 판단으로 얻는 이익보다 항상 더 크다. 따라서 현명한 리더는 조직을 잘 관리해서 자신이 맡았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 현명한 리더가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게 크게 많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겠구나. 그래서 현명한 리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직을 잘 관리해서 자신이 맡았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현명한 리더가 한다고 합니다. 뭐 리더라고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조금씩 자연 친화적인 상태로 개선해서 우리 현세를 사는 인류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상태,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 온실 효과, 이거 어떡합니까, 날씨. 이것들을 좀 더 이제 개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 명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결함에 맞서 성공적인 투쟁을 벌인 사람은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성숙함은 정신적, 육체적 재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IQ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숙함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얻는 게 아니라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짐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유혹을 받았을 때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성숙함은 빛이 나지는 않는다. 성숙함은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성향들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사람은 안정되고 통합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사람은 내면이 조각난 상태에서 중심이 잡힌 상태로 변화한 사람이고 마음의 불안과 동요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혼돈이 가라앉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진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몇몇 압도적이고 중요한 긍정을 위해 수많은 부정을 해온 사람이다. 와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미셸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품격.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하느냐가 나의 품격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바람직한 품격,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품격에 대한 어떤 모델이랄지 기준이랄지를 명제라는 이름을 빌어서 저자가 정의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컨텐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미셸이었습니다.